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 투자를 돕는 연금 곱하기 투자 번개맨 이상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팟캐스트가 아니라 유튜브죠. 유튜브에 처음으로 뉴욕 현지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뉴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행 사업하는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오늘 대신 우리가 뭐 물론 뉴욕도 상황이 좋지 않겠지만 우리가 해외 여행의 느낌도 주면서 뉴욕 현지에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도울 수 있는 주요 ETF, 상장지수 펀드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요즘 ETF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이드 하실 분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방송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미국 ETF 운용회사 글로벌 X의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X 한동훈입니다. 글로벌 X 그러면 좀 ETF는 많이 아시는데 글로벌 네, X 그러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회사 소개 좀 약간 해주시죠. 네, 글로벌 X는 저희가 이제 뉴욕에 일단 위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조금 들어보실 수 있는데 글로벌 X는 그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ETF가 테마 ETF라고 뭐 티메릭 그로스라고 하는 그런 해서 뭐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뭐 혁신 테마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테마 ETF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우 좋아하는 투자 컨셉인데요. 컨셉이 구조적으로 네네.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네. 인류 기업에 투자한다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네네. 그래서 예. 저희는 이런 것을 되게 연구하고 되게 상품 회의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고객들이 결국은 원하는 게 성장성과 이제 결국은 안정적인 인컴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엑스에서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테마 그로스 이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제는 인컴. 이 인컴은 이제 뭐 배당주도 있지만 뭐 리츠, 뭐 커버드 콜, 뭐 우선주 이렇게 다양한 걸를 통해서 월분배를 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총 72가지의 ETF가 있어서 현재 72개요. 예. 네네네 72개가 있어서 현재 지금 전체 규모는 한 17조 원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지 한 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10년 정도 됐고요. 보니까 이게 성장과 이게 일종의 이제 인컴, 캐시플로우, 이제 투 바벨 전략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노후 설계 포트폴리오 짤 때 성장과 인컴을 같이 짜는 방식이 개인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도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성장도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좋은 전략으로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와, 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글로벌 X 회사의 이 특징적인 ETF만 딱 보더라도 저는 느낌이 굉장히 좋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유,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좀 설명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0명 넘어가면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재확산이다 그래서 뉴욕은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지금 뉴욕이 지금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은 미국은 지금 하루에 한 4만 명 나옵니다. 4만 명이요. 네, 물론 이것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이것도 엄청 이제 많이 줄어서 이제 4만 명 나옵니다. 줄어서 4만 명입니까? 네, 네. 예. 지금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상황이 좋아져서 하루에 1,900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져서요. 네네네네. 좋아져서 1,900명이요. 네, 우리는 나빠져서 200명인데. 네네. 정말 이 땅이 큰데 이 제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남색선이 이제 주간으로 이제 확진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주간으로 받은 확진 케이스고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총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총 케이스를 보면은 지금은 이거를 할 때만 해도 450만, 500만 명 이랬었는데 지금은 6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출렁임이 2번 정도 있었죠.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줄어서 주간당 한 35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당 한 4만 건, 5만 건 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숫자지만 추세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네. 그 미국 현지에서 보시기에 그 미국의 이런 코로나19 그 확진 발발하는 것 자체의 트렌드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제 뭐 그 고원처럼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산을 두 개를 그렸죠. 네, 산을 두 개를 그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뉴욕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을 때가 그때가 이 그래프 여기 보시면 3월에서 3월 초 이때였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큰 그림이 한번 있었죠. 큰 산을 한번 그렸었는데 이때 발발했던 지역이 이제 뉴욕발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뉴욕 여기가 이제 북동부거든요. 그래서 뉴욕, 뭐 뉴저지, 뭐 커네리컷 뭐 이 정도 지역에서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다가 이러다가 이제 뉴욕이 그 하루에 지금 사망자가 누적 사망자 한 3만 명 됐거든요. 네, 뉴욕에 지금 사망자 3만 명 정도 되면서 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뭐 그 기사 보면은 뭐 정말 미국은 마스크 안 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뉴욕은 진짜로 한 5월 넘어가고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마스크를 거의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이게 첨부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맨하탄이거든요. 저는 이제 맨하탄은 집이 비싸서 살지 못하고 제가 이제 네, 엄청 비싸죠? 맨하탄은 이제 정말 넘사벽이라서 이제 할 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사진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저도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8월 22일 날 촬영한 거네요. 네네네 8월 20일 날 예. 제가 촬영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그 마트를 가려고 이 안에 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쇼핑몰이 지금 다 문을 닫았고요. 아예 다 문을 닫았고 안에 지하에 있는 마트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려고 지금 줄 서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뉴욕도 이제는 이렇게 줄을 서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횡단보도에서 찍은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를 이제 막 대놓고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멀리서 소심하게 찍었는데 여기 마스크를 대부분 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제 인식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를 되게 정말 아픈 사람만 쓰는 거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만 쓰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마스크를 쓰고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감기 걸리면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제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갔더니 너 마스크 할 거면은 그냥 집에서 쉬어. 집에서 쉬지 왜 나왔니? 이런 거. 아픈데? 뭐 학교 예, 왔어? 이런 예, 느낌? 예. 왜 나와서 왜 피해를 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거면은 마스크 쓸 정도 될 거면은 집에 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가 지금은 정말 거의 10명 중에 뭐 솔직히 한 8명은 끼는 것 같습니다. 뉴욕은. 네.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뉴욕은 되게 좋아졌어요. 뉴욕은 좋아져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쭉 떨어졌는데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남부 지역, 이 밑에 남부 지역이요. 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 딱 이제 동부, 중부, 그 서부에 있는 그 남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흑인 시위 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철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지역이 이제 확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밑에가 이제 워낙 관광지죠. 플로리다가 엄청나게 큰 관광지고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었다가 이제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마스크를 그렇게 끼지 않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재택근무 하시죠? 네네네. 재택근무. 그러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제가 딱 이 그래프에서 이게 피크 딱 올라가는 3월 중순부터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한 5개월 넘었죠. 이제 5개월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네. 아, 오히려 좀 지겹겠다.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뭐 조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재택근무가 되니까 솔직히 조금 안 좋은 점은 출퇴근 이게 출근과 퇴근이 끝고 맺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조금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시면서 이렇게 집에만 집콕을 한 게 5개월 정도 하신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본인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우리 한인사님처럼 많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삶의 일상도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네네. 물론 당연히 최근에 어떤 우리 언택주 그래가지고 이 주식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런 변화된 삶을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어떤지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 자체가 분명히 우리나라도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보는 것도 저는 그 네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이것만 찍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찍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빅숏이라는 영화입니다. 빅숏이라고 이제 금융위기를 그렸던 영화인데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 베일 그 주인공이 어 막 모기지가 막 엄청나게 유행을 하니까 정말 잘 되는지 실사를 갑니다. 저 이제 그저 플로리다 쪽으로 이제 실사를 갔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진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허상이라는 걸 알고 어, 그러고 나서 와서 정말 빅숏이라는 큰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숏이 파는 거죠? 그쵸, 예. 그쵸. 하지만 파는데 베팅한 거죠? 그쵸, 파는데 베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정말 물론 제가 빅숏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실상을 한번 봐야지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많은 그래프보다는 사진 한 장이 오히려 더 직감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진을 좀 여러 가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미국은 참 나라가 크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도 있지만 지방 정부도 아니 그러니까 주 정부도 있고 지방 정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각 주마다 워낙 개성이 강하고 워낙 틀리기 때문에 잘 융합하는 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융합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뉴욕 같은 경우도 그 뉴욕도 다릅니다. 뉴욕도 이제 어떤 지역은 지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맨하탄이 대표적이니까 맨하탄이 포함되어 있는 뉴욕 시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이 밖에서 다 식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지금 안에서는 식사가 안 되고요. 어, 밖에서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는 사진이 보면은 여기가 원래 그 센트럴파크 밑에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붐비고 사람도 많고 식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간이 식당 골목인데 여기가 아예 문을 지금 닫아버린 케이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센트럴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센트럴파크인데 원래는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촬영을 한 거거든요. 토요일 날에 갔을 경우에 원래는 이 시절에 가면은 정말 뭐 뛰는 사람도 많고 뭐 이제 자전거도 많이 타고요. 여기는 정말 관광지이지만 뉴욕 시민들한테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거든요. 한강 침구.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소잖아요. 센트럴파크. 네네네. 예. 네네. 그래서 정말 그 뉴욕 시민을 위한 그러한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횡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꽉 차요, 원래. 원래는 꽉 차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아예 지금 횡한 상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그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뉴욕에서도 요즘에 관광지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저희 그 허드슨 강 쪽 이렇게 밑쪽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재개발하면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뭐 빌딩 생기고 여기 벌집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여기가 되게 이제 뭐 관광지여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한 자리인데 아예 텅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여기가 백화점이 이제 유명 백화점입니다. 이제 5번가에 위치한 그 야.
예, 삭스피스 애비뉴라고 되게 유명한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면은 지금 네, 이렇게 통통 비어 있습니다. 75% 세일을 하는데 통통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런데도 주식시장은 날아가는구나. 왜 날아갈까?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이제 또 이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서울로 치면은 용산역, 서울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데가 있고 펜스테이션이라는 이제 터미널이 두 개 있는데 여기가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주중 대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유동인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그 환산하는 경우는 저도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가 하는 그러한 야, 네, 엄청나게 환산하죠. 그래서 이거를 맥킨지에서 한번 그 새로 바뀌게 된 일상을 한번 그 서베이를 한번 했습니다. 서베이를 한번 해봤더니 되게 저도 엄청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공감이 많이 됐는데 여기 하나 보시면 식료품 배달이 신규 사용자가 56%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도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아직까지 디지털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휴양지를 가면은 아직까지도 현금만 받는 데가 많고요. 네,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한국처럼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죠.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한국에서도 솔직히 그 식료품, 뭐 야채, 고기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좀 있고, 있었죠. 예, 네, 최근에는 이게 없어졌지만 네, 많이 있었죠. 예. 네네. 그게 미국에서 똑같이 작용했거든요. 특히 미국은 그렇게 디지털화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 정말 강제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식료품 배달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이게 또 서비스가 괜찮은 게 그 주문을 했는데 이상한 게 오면은 그거는 이제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 네, 그냥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그럼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반송비는? 반송비도 안 내고요. 그냥 그거는 공짜로 먹는 겁니다. 정말 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네, 악용하면은 그거는. 예. 예, 이걸 악용하면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제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겠는데 이제 어쨌든 뭐 확실하게 하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딱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식료품 배달을 저희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배달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줄 서서 저희도 식료품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식료품 배달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바뀌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 디지털화라는 게 되면서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불편하고 이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제가 강제적으로 지금 재택근무를 5개월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생각하면은 물론 저희가 뭐 1,900명 지금 하루에 걸리고 4만 명 걸리고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 제가 살아보면은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솔직히. 네,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아, 이렇게 일상이 바뀌면 사람들이 돈 쓰는 방식도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형마트 가는 거에서 식료품 배달해서 먹는 걸 돈 쓰는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건데 지금 이 보여주시고 있는 이 데이터가 식료품 배달, 뭐 원격 진료 이런 거 한 120%나 증가했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온라인 피트니스도 56%. 전 궁금한 게 신기한 게 개인 미용, 네. 손톱 이발?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제 머리 보이시죠? 예. 제 머리 집에서 자른 겁니다. 이게 그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모든 이제 이발하고 뷰티하는 그런 샵들이 이걸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어렵던데 이제 퍼스널 케어라고 합니다.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 뭐 여성분들 손톱하고 이발하고 뭐 머리 염색하고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다 문을 닫았거든요. 다 문을 닫은 상태로 몇 개월이 있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한 2달은 머리를 안 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다들 한 2개월 지나가지고 저희 내부 회의를 하는데 다들 무슨 산적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희 애들이랑 저희 그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해야 그 되는데. 1960년대 히피족들도 왜 있었겠네요. 네, 완전히 막 전부 히피족들이. 다 수염 이만큼, 그 미국 애들은 또 이제 수염 예. 되게 기르잖아요. 막 수염 이만큼 기르고, 참고로 저희 회사에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게 뭐 미국에서 그 밖에를 못 나가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 클리퍼 바리깡 이거죠.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예, 이발기계. 네, 이발을 했더니 얼추 화상 회의용으로는 잘 자르더라고요. 이제 아, 그래서 화상 회의용으로는 아주 괜찮습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그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식료품 배달, 뭐 원격 진료, e스포츠, 온라인 게임, 원격 교육, 뭐 비디오 컨퍼런스, 줌 같은 회사죠. 네, 다 주가가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회사들이 다 있네요, 여기에. 맞습니다. 산업들이.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돈을 쓰고 살아가고 돈을 쓰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이 변하니까 이게 그 돈이 소비되는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 결과로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산업 분야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최근에. 네.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5개월째 지나 보니까 이미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ETF 회사지 않습니까? 저희가 ETF 예. 회사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 어쨌든 새로운 ETF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뭐 마케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5개월 동안 원격으로 두 개나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개발부터 상품을 만들고 저희 그 미국 금감원이죠. SEC라고 하는 미국 금감원의 그 허가를 받아서 런칭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러한 모든 업무가 저희가 원격으로 5개월 동안 두 개를 했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아, 예, 그거를 지금 네, 이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금융회사에서 신규 금융상품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미팅 없이 오히려 더 원격으로만 한 6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두 개의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거는 그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에 가까운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이제 이렇게 5개월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용자 옆에 이제 그 향후에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 다들 아, 나왔다는 거죠. 다 절반이 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구조적인 변화 혹은 이런 변화, 구조적인 가속화,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은 참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코노미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그 피해를 받았던 그런 전통 섹터로 다시 빨리 회복을 하겠구나. 이런 게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솔직히 100%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고 아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미국 사람들은 솔직히 한국은 솔직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뭐 재택근무 5개월까지 하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뭐 교대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제 뭐 이틀 쉬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거나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미국은 저 만약에 5개월 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굉장히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오면은 네, 우리 이제 후배 직원들도 있고 네, 제가 이렇게 잔소리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5개월 있으면 제가 잔소리 들어야 될 입장이에요. 5개월 내에. 최악자죠, 최악자. 예, 이게 이제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이게 우리가 뭐 가정 문화도 다르겠지만 이런 재택근무 자체도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 저희는 그래서 원래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9월 초가 되면 레이벌 데이라고 해서 노동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9월 초에 레이벌 데이, 원래 3월 달 정도 됐을 때는 회사들이 9월 초에 다 오픈을 하는 걸로 대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팬데믹이 조금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내년 1월로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오. 아마 뉴스나 이런 것을 보셨겠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일부, 큰 테크 회사들은 이미 회사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재택에 근무하세요라고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이 틀린 게, 미국은 그만큼 그 건강 문제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면은 애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없다. 요런 아이들 케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터치를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 그 꿈꾸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일하다가 오늘 우리 아들 축구 경기 있어서 지금 그 내일 회사 못 나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인 거죠, 미국.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습니다. 휴가 각 아, 쓰거든요. 그렇습니까? 열차 다 아, 씁니다. 그거 가지고 만약에 눈치 보게 하고 그러면은 그 윗사람 요즘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꼰대입니다, 아, 꼰대. 요즘은 가만히 제가 옛날 있어요. 사람인데. 불만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오라고 하고 싶지만 혹시나 왔을 때 정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정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복잡해지죠. 바로 소송 걸고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저는 돌아가는 게, 왜냐면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미 상장도 다 해보고, 그 어렵다는 상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굳이 돌아가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게 문제예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뉴욕 그 현지 코로나19 좀 어떤 현황 이런 것도 듣고 그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그리고 그런 돈들이 쓰여지면서 어떤 업종들이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들이 지금 굉장히 그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궁금한 게 뭐 사람들이 쇼핑하는 습관도 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실을 이용하는 이발하는 습관도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쪽에서는 좀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어떤 그 오른 거 외에도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동학개미 같은 게 좀 화제거든요. 네. 저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증권 시장을 첫 출입했을 때 기자로서 첫 출입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을 이렇게 시장에서 이겨본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좀 20년 동안. 어,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돈을 좀 버셨거든요. 네네네.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미국은 이런 최근에 이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여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국적을 불문하고 제 생각에는 밀레니얼 세대의 정말 큰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라는 그 세대 자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를 새로운 투자 인류의 출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ETF 아시겠지만 막 되게 테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ETF 중에 아예 밀레니얼 ETF라는 테마도 있습니다.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딱 그 80년대생 그리고 이제 약간 90년 초반생까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 이제 시장에서 들어온 세대들인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보시는 기사 그대로 미국에서 똑같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옛날 세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부모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일 건데 예. 베이비 부머 세대들만큼 그만큼 부를 축적하기도 힘들고 밀레니얼 세대 바로 윗세대인 X세대보다도 부를 축적하는 거는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중의 자금이 정말 엄청나게 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왜 올랐냐, S&P가 지금 끝일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오늘도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유례 없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말도 안 되는 자금을 지금 풀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지금 모든 자산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 우리나라의 정말 평범한 가정의 뭐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이나 뭐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미국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아마 그 저희 로빈후드라고 미국의 이제 로빈후드라는 그 주식 거래 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제 미국 이민 오면서 뉴욕 땅을 밟자마자 깔았던 앱이 로빈후드라는 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로빈후드 앱은 이제 지금 거래를 하면은 공짜입니다. 커미션 프리거든요. 커미션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공짜고 그냥 주식 거래를 할 때 그냥 정말로 한 손으로 1분만 하면 끝입니다. 1분만 틱틱틱 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엄청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게임 버튼 누르듯이요. 예예예. 게임. 오. 예. 그리고 막 포인트도 주고요. 뭐 이제 뭐 투자를 잘하면 포인트도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다운을 못 받고 미국에서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뉴욕 땅에 도착하자마자 다운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은 지금 커미션 프리, 그러니까 수수료 공짜인 그 주식 거래를 바탕으로 수많은 그 개인 거래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의 거의 배경은 개인 투자자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자 비중도 되게 높고요. 개인 투자들이.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은 결국은 테슬라가 뭐 주식 분할을 했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이게 기업의 가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냥 분할한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그 유동성, 뭐 투자 심리 이런 데는 살짝 영향 미치는 네, 건데 네, 네, 기업 네. 가치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액면 네, 분할했다고 네, 해서.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미 지금 뭐 20%, 30%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 이거는 어쨌든 정말 펀더멘탈을 그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한국과 동일하게 뭐 미국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본도 똑같다고 봅니다. 일본도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그러한 투자 움직임이 크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올해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저 빼놓고는 거의 다 고수세요. 아, 돈도 많이 버셨고 주식으로. 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아, 그분들이 올해 돈을 별로 못 버셨어요.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 분석에 의해서 과거에 잘 버셨던 분들이 이번 장에서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확실히 어떤 그 새로운 흐름, 새로운 이런 방향. 물론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과도하다. 이게 이제 보통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버블로 가는 국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사실 우리 지나가봐야 아는 거고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게 되면 전에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과거의 전문가가 돈을 못 버는 시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방법들이 도입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오늘의 지금까지 우리가 뉴욕의 분위기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세계 금융 1번지인 뉴욕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과 일상이 변하고 있는지를 얘기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투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글로벌 X라는 회사가 이제 뭐 테마란 표현을 쓰지만 제가 보기엔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테마 그러면 좀 단기적인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구조적인 성장 할 수 있는 산업 분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지속적일 수 있는 이런 산업 분야를 이제 찾아서 그 발굴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디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인 트렌드와 그 패션은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라면에서 많이 유행했던 게 하얀 라면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개그맨 이경규 씨도 네, 꼬꼬면인가 이런 것도 만들고 네,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하얀 거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단기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음, 왜냐면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빨갛고 매운 라면은 구조적인 건데 하얀 라면은 이게 패션이었구나. 그래서 패션은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지만 길게 가져가면 이거 좀 내가 깨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할 수 있는 뭐 트렌드죠, 트렌드. 지금 표현은 테마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면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우리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걸 보면은 일단은 네 정말 잘 말씀을 주셨는데 테마라는 거 자체를 이제 그 뭐 한국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보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 뭐 그러니까 대선 테마 이런 게 제일 이제 단골거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 테마 인베스팅, 그러니까 티메릭 인베스팅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장기적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분야를 저희는 세 군데에서 보통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X 저희에서는 세 군데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혁신 기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영어를 보게 되면 파괴적 기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살벌하다. 네. 그래서 이 정말 파괴적인 이러한 그 혁신이죠.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이러한 기술로 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인구 행동과 통계의 변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밀레니얼이라는 ETF 있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같이 인구 행동,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런 그 밀레니얼 세대가 결국은 이제 사회의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세대의 특성들, 예, 네네 특성들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 특성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게 인구 행동과 통계 여기에서 저희가 보통 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 부연 설명드리자면 미국에서 이 인구 행동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1960년대 미국의 베이비 세대들이 10대에 진입을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소비 산업 중에 하나가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들입니다. 이 10대들이 아주 그냥 이 프랜차이즈 식당에 물밀듯이 몰려가면서 이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런 인구 행동의 특성을 바라보게 되면 비약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기업들은 비약적인 성장에 나오고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 인구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의사님 얘기는 인구 행동과 통계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로 하는 게 맞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계신 거. 네. 네, 세 번째 얘기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제 환경의 변화인데 여기는 이제 뭐 기후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그 환경의 변화가 이제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변화는 솔직히 이게 장기적인 테마냐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막 정권마다 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인프라 건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정권이 됐든 무조건 인프라 건설을 해가야 되는 그런 장기 테마거든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테마란 거죠. 그래서 뭐 기후 변화, 뭐 클린테크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장기 성장성 있는 테마의 축으로 해서 총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좀 요즘 관심 많으신 게 혁신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 혁신 기술 보면 저는 이 파괴적 기술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그 우리가 파괴적 혁신 이 말이 참 이게 멋있는데 파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뭐 그래서 요즘 그 이 파괴적 혁신의 이런 비유할 만한 표현 아마존 데스 같은 거다. 아마존 때문에 죽는 기업들로 만들어진 리스트 이런 것도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아, 흔히 그냥 숏을 치는 거죠. 네. 아마존이 잘 되면 이런 기업은 숏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아마존은 사고 이런 네네네. 그 아마존 롱 이런 기업은 숏을 치는 거죠. 예를 들면 네네네네.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냉혹한 투자자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뭐 혁신 기술에 관련된 ETF 같은 것 중에서도 좀 관심 가질 만한 것 또 좀 몇 네. 가지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아, 말씀드린 예. 혁신 기술에서 예. 온 모든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온 이제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혁신 기술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환경의 변화가 일으켜온 아까 세 번째 거 있었죠. 세 번째 환경의 변화가 일으켜온 그것이랑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이제 같은데. 환경과 기술이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총 5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그 사회 변화에서 보였듯이 텔레메디슨, 그러니까 원격 의료죠.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잘 봤습니다, 이쪽에. 네네, 이게 아까 전에 표에는 정신과 정신과 치료가 120% 증가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진료 중에서 이제 실제로 피지컬한 검사를 하는 거가 200%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기 검진이에요. 정기 건강 검진. 그러니까 정기 건강 검진은 누구든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 정기 건강 검진 자체는 원래 그냥, 어, 실제로 사람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텔레메디슨, 원격 진료, 뭐 디지털 헬스 이러한 분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날개를 달았을 뿐이지 실제로 보더라도 이 원격 진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은 미국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느끼는 게 너무 비싸거든요. 진짜 진짜 의료값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비쌉니다, 진짜. 그래서 막 저희 의료보험에 따라 틀린데 저희 아들, 딸이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진료 받잖아요. 그러면은 코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내는 게 있습니다. 코페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사가 부담해주는 부분, 제가 부담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한 30불에서 50불 이상 냅니다. 50불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6만 원 내는 거예요. 50불이면 6만 원 내는 거예요. 6만 원. 인당. 네, 그럼 애 둘 데려가면 12만 원.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감기 때문에 갔는데 12만 원. 네, 감기 가서 그냥 우리나라가 보통 한 3천에서 5천 원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좀 약을 3일치 줘요, 그것도. 그렇죠. 예. 하루치도 이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어떤 거에 드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싼 거 한 사람은 50불 내기도 하고, 당연히 비싼 거 한 사람은 많이 내죠. 저는 제가 싼 거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거의 뭐 300불, 한 300불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6만 원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데, 막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를 함으로써 코페이라는 것이 원래는 한 30불, 40불 선을 냈다라고 친다면은 40불 냈다 치면은 이 원격 진료에서 코페이를 하는 게 5불로 확 줄어듭니다. 네. 한 10분의 1 가격이네요. 거의 10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도 이제 솔직히 뭐 어디가 정말 아프다,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어디가 됐던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교통이라든지 시간을 다 감수하면서 가는데 미국도 똑같거든요. 미국도 이제 각 주마다 좋은 병원들이 있지만 저런 이제 약간 외곽에 사는 분들은 이 병원에 오려고 수술하려고 오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기회 비용이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많이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 원격 진료가 대중화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큰 의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러한 지역도 아프리카 지역에 노후된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거는 국가마다 조금 보건 뭐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게 좀 현실화 된다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뭐 다른 지역의 의사한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라는 게 코로나로 이렇게 날개를 달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 장기로 간다는 거죠. 더 장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성장하는 분야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진료 업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관련된 ETF라든가 기업에 투자하시면 오히려 좀 해외 투자도 하시고 뭐 성장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 들고 클라우드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이건 제가 안 산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못 사가지고 지금도 계속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 이커머스는 이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시죠. 아, 네. 클라우드나 이커머스, 로보틱스 같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묶어서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클라우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고 있죠. 이걸로 줌으로 하는 거 보면 이제 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줌으로 했습니까? 솔직히. 줌이 지금 줌같이 그 work from home이라는 이코노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work from home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근무 환경이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끝나더라도 정말 100%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그 그러니까 원격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점점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금 식상한 재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커머스가 지금 한 단계 도약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밖에 못 갔던 식료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세일즈 아니면은 뭐 약간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서서히 넘어오는 걸 보입니다. 그 미국도 아직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지 않죠. 그럼요.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런데 지금 얼마나 증가를 했냐면은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를 100으로 본다면은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는 11%였거든요. 11%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최근의 자료를 보면은 16%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네, 30%가 안 되네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온라인이라는 업체 자체에서 보면은 거의 50% 증가를 한 거죠. 10%에서 16% 갔으니까. 근데 향후에 지금 뭐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도 차를 팔 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점점 벽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샤넬이 그 명품 중에서도 그 자존심 세기로 한 샤넬이 카카오에다가 자기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그렇겠죠. 지금 이런 사치제 같은 것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그렇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요즘에는 그러한 그 쇼핑 업체들이 소셜 미디어랑 만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걸 통해서 바로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새로운 콜라보가 되니까 한 단계 새로 도약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보틱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솔직히 좀 장기적인 변화이긴 합니다. 장기적인 변화이긴 한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에 있는 제조업 회사들이 느꼈던 게 아, 글로벌리제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공장들을 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었죠.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지었죠. 중국을 포함해서 많이 지었는데 코로나가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게 그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이게 이제 그 국가마다의 그 이제 그 이게 룰이 틀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셧다운을 하는데 어디선 셧다운을 안 하고 미국이랑 또 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에 대한 공급 체인이 엄청나게 그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래 들어오라 들어오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을 들어오라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하면서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가 중국에서는 이제 노동비가 싼데 미국에 오면 진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싼 거를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결국은 노동비를 조금 그 대체를 할 수 있거나 그럼 효율성을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옮겨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 이거는 그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라는 내용입니다.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인데 이게 그
저도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안 봤거든요, 잘. 저도 이제 그냥 뭐 출퇴근할 때 좀 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유튜브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식으로 진짜 그렇게 네, 정말 생활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이 비디오 게임즈 e스포츠가 원격으로랑 좀 비슷한 국면에 좀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내부 레저 생활에 그 많이 욕구가 있으면서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비디오 게임 자체가 모멘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엑스박스라고 게임기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콘솔 게임이 강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게임이 그 신상이 한마디로 신상 콘솔이 올해 나옵니다. 올해 4분기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 1, 2, 3, 4, 5 나오면서 보면 4까지 나오면서 보면은 보통 그 콘솔이 나오면은 이 트렌드가 2년은 가거든요. 또 매니아분들은 꼭 하시더라고요. 예, 딱 신상 예, 나오면. 예. 그 보통 보면 소니나 이런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 엑스박스나 거의 트렌드를 보면은 2년 동안은 갑니다. 한마디로 2년 동안은 그 새로 나온 콘솔 게임과 거기서 나오는 뭐 굿즈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게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2년 동안 이코노미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4분기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비디오 게임도 큰데 e스포츠는 지금 뭐 엄청나죠. 뭐 그 유명하신 온라인 게이머는 뭐 연봉이 한 20억, 30억 이렇게 되신다고 들었는데 또 그러한 것처럼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가 코로나가 가져온 또 상당히 큰 변화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이 5가지 분야의 구조적인 성장하는 이런 트렌드적인 변화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지금 물론 과거 거긴 하지만 한번 수익률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 수익률이 어땠고 물론 과거 아, 수익률이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는지도 좀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치를 보시면 네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한번 수익률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이거는 이제 이러한 ETF 자체가, 그러니까 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6개월 했던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를 저희가 직격탄으로 맞았던 그 시즌을 조금 본 건데, 장기로 보면 훨씬 좋은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P가 19%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6개월 성과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38% 성과를 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ETF 옆에 있는 CLOU라는 게 티커입니다. 티커. 저희가 뭐 삼성전자 티커 하듯이 뭐 테슬라도 TSLA처럼 이게 쉽게 티커거든요. 생각하시면 주식 거래될 때 거래명인 거죠, 이게. 네네, 맞습니다. 거래명.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 같은 거 하시고 카페 같은 거 닉네임 쓰시잖아요. 그 주식시장에서 그 닉네임을 티커 같은 거 써서 그 약자 같은 거 써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 회사 알트리아가 뭐라 그러죠? 에모.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클라우, 이DOC는 이다. 이닥터에서 이닥이고요. 근데 이거 왜 수익률이 이건 딴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낮아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런칭했습니다. 이 아, 상품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원격으로 했던 상품입니다. 그 원격으로 한 원격 의료 회사 투자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쪽 신상 ETF네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건 예. 7월 30일 날, 그래서 한 달 만에 아, 지금 8.6% 올랐죠. 어, 네, 이거나 그리고 살 걸 그랬네요, 제가. 여기에 비디오 게임은 이제 저희가 또 요즘에는 그 게임이 영웅들이 많습니다. 영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히어로라고 저희가 티커를 지었고요. 그래서 히어로도 뭐 60%, 뭐 어, 로보틱스 보츠라고 하는데 여기도 34%, 이비즈도 60%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걱정이 물론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은 장기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러한 분명히 그러한
걱정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트렌드를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테마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라지는 테마가 아니라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과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물론 부침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는 자산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의사님 말씀에 좀 부언을 하자면, 덧붙이자면, 그 자산 배분할 때 일단 우리 가장 기본이 주식 채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니까 최근에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건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어느 국가를 많이 하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하고 두 번째 좀 중요한 게 섹터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흔히 하는 말로 갈 놈은 더 가고 못 갈 놈은 못 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섹터가 내 자산 배분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맞으면 한 번에 좀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돈을 갖고 계시다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주가라는 게 오르면서도 떨어지고 뭐 내리다가도 떨어지고 또 오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시기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시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좀 이게 지금 너무 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매수 시점의 리스크를 주는 오히려 좀 굉장히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 ETF 보면은 그 회사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ETF가 뭐 글로벌 X도 있고 뭐 다른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하지? 뭐 단순하게 뭐 내가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거 살 때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S&P 500은 뭐 어느 회사 걸 사든지 간에 무조건 수수료 싼 거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이거 사는 것도 상품 많지만 내가 무조건 스스로 싼 거 사는 게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 클라우드에 내가 좀 많은데 이게 중국 회사도 있고 뭐 유럽에도 ETF 그 클라우드 회사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네이버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국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국 거만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ETF 투자할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전 대응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들이. 네. 일단 그 테마 ETF라 함은 이게 그 일단은 요즘에 나온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의 트렌드는 국가라든지 섹터의 경계가 다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테마 ETF라고 하면은 테마는 섹터 디스트럭터고요. 그리고 컨트리를 디스트럭트 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가도 그러니까 파괴를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치면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한국 회사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한국 회사로 가면은 깜짝 놀라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꽤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은 삼성이지 한국 회사인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아하하하. 네. 정말 진짜로 그래서 너무 저는 그래서 삼성은 한국 회사야 하면서 하면은 되게 뿌듯하거든요. 진짜냐고. LG도 한국 회사 하면 더 놀라고요. 막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회사가 가는 거지 이 회사가 어떤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투자해야 돼. 이러한 것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테마도 미국 시민한테만 수혜를 받는 테마, 한국 사람한테 수혜를 받는 테마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테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솔직히 뭐 지역만 틀리지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은 똑같거든요.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그러한 특성이 있듯이. 예, 주식 그래서 투자할 때 공동으로 네, 나타났듯이.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테마를 볼 때는 일단은 어떤 지역과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테마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테마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테마가 이건 미국 회사니까 그럼 나한테 영향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클라우드라 하면은 이게 과연 나랑 맞는 궁합이 맞는 ETF인가를 고르셔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한 시중에 보면 3개, 4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ETF도 결국은 그거를 추종하는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 소위 이제 펀드로 따진 벤치마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다 어쨌든 영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은 인덱스 구성을 예, 네, 인덱스를요. 네, 인덱스는 이제 보통 그 각사 홈페이지를 가면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인덱스명이 있으면 구글로 그냥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테마들도 이제 각 회사마다 철학이 틀립니다. 각 회사마다 철학이 틀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테마 ETF를 하면 그 테마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그 테마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수치로 옮긴다면은 그 테마에서 매출액이 50% 이상 나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면은 클라우드 매출액이 절반이 넘는 기업들만 네, 네, 네. 클라우드 뭐 사업을 하긴 하는데 한 5%, 3% 이렇게 하면서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낮은 회사들은 네, 그 클라우드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솔직히 이제 각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매출액의 50% 이상을 하는 회사만 포함을 시키고요. 근데 다른 회사는 뭐 물론 이제 옳고 그름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각 회사마다 틀린데 그만큼 이제 인덱스 메소돌로지를 하거든요. 거기서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그걸 한번 꼭 보시기 낫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테마 ETF계에서는 오래된 이제 그 이슈인데, 그러면은 시총 마켓캡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균등 기준으로 투자하는 게 맞느냐. 동일 가중, 네, 네, 가중치를 똑같이 둘 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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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가중치를 뭐 많은 건 많이 주고 적은 건 적게 주고 이렇게 할 거냐, 네, 네, 시가 가중 방식으로 할 거냐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두 가지가 항상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죠. 보시면은 뭐 어떤 테마는 똑같은 테마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뭐 n분의 1이라고 하죠. n개수 분의 1로 투자하는 데도 있고요. 뭐 50개면 2%씩. 어떤 데는 이제 50개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 5%, 3%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죠. 근데 이제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저희가 이제 테마 ETF를 한 10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보니까 새로 떠오르는 테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기는 놈이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Winner take it all. 네, 네, 예. 네. 그 아바의 노래 제목이죠, 아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승자가 독식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그 이머징하는 그러한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어닝이 잘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얼만큼 그거를 그러니까 매출액을 늘려서 시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잡은 사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클라우드 보면은 줌이 지금 10% 정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줌이 지금 클라우드 시장을 완전히 지금 확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총 방식으로 하는 게 이러한 위너 텍스 이라는 그런 테마로 그러한 것으로 보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동일 비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산업이 성장하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다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같이 뭐 줌이 좋고 다른 기업이 좋을 때는 걔는 한마디로 덜 사는 거고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더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궁합이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한 회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ETF에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저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저는 또 가정이 있는 이제 자식이 2명 있거든요. 둘 다 자식이기 때문에 인컴 쪽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바벨 전략을 성장과 인컴 인컴 전략을 전략을 같이. 네네. 예.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뉴욕의 글로벌 X의 한동훈 이사님 모시고서 그 구조적 성장 그 트렌드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ETF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 투자 수단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자기랑 일단 맞는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 아무리 뭐 옷이 좋아도 옷에 안 맞으면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은 지금은 이제 원체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데 언제 또 시간 우리가 되면 한의사님 모시고서 아무래도 특히 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인컴에 대한 수요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컴과 우리 성장을 ETF를 같이 가지고서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그것이 훨씬 더 변동성을 낮추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같이 한번 나중에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끝으로 그러니까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ETF가 추종하는 인덱스에 대한 꼭 읽어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말고 끝으로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 상품도 만드시고 직접 운용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은 꼭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나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정말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참 한국 분들도 진짜 이제 한국에서만 투자했던 것들이 많이 해외로 글로벌로 시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워낙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 세상도 있겠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희 번개맨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맞는 투자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글로벌로 오셨으니까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네, 지금 바쁘실 찔립니다. 저는 영어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네, 그래서 저 이제 같은 못단들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필터링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문가분들과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전문가들 얘기하면은 제가 한 번은 받아치고 한 번은 이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원하시는 투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한의사님 말씀처럼 이 소음과 정보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소음과 정보를 구별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투자는 뭐 선천적인 면도 있지만 이 인간의 경제적 지식은 후천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어는 선천적입니다. 인간이 말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경제는 약간 후천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꼭 소음과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뉴욕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10시 17, 저녁 10시 17분입니다. 이제 샤워하고 주무셔야죠. 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미래세 은퇴연구소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더 좋은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뉴욕 현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 개념의 ETF, 구조적 트렌드의 개념을 가진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선지 시장에서 급격하게 변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성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정보와 상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소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